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보험소송 전문인증,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자, 금일은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 요령과 보험금 미지급 시의 대응 방안에 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쭙습니다. 나는 굉장히 장애가 많이 남아가지고 보험사에다가 80% 이상의 장애가 남았을 때 나오는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한다. 내가 청구가 뭐가 잘못된 것이냐. 나는 지금 분명히 내 상태를 보면 80% 이상 장애가 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내가 끄는 장애 진단서도 객관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살펴봅니다. 자, 통상 고도 후유장애라고 하면 뇌질환이나 뇌손상에 의해 가지고 몸에 사지마비가 발생하거나 또는 사지 중 한쪽이 마비가 발생하는 편마비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피보험자분이 환자분이 이런 상태가 되면 보험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가지고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이라는 이걸 우리 보험용어로 ADLS라고 합니다. 이 ADLS 장애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첫 번째로 보험사 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게 보험약관에는 분명히 이런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애에 있어서는 장애평가 방법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험사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일상생활 기본 동작, 즉 ADLS에 기해가지고 장애를 평가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상에서 내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는지, 모욕은 할 수 있는지, 밥은 먹을 수 있는지, 내가 배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측정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몇 점에 이르느냐, 몇 프로에 이르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로 보험약관에 또 하나 있는 게 우리 사지,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 발가락, 발목, 무릎, 고관절, 심지어는 눈, 코, 귀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지에 발생한 장애율을 각각을 측정하고 그것을 다 더하면 총 프로가 나오잖아요. 몇 프로가. 이것과 ADSL, 이 두 개 중에서 높은 것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는데 통상 보험사에서는 ADLS에 대해서만 장애진단서를 받아오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 장애평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DLS에 기해 가지고 후유장애 80% 이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환자분이 침대에서 혼자서 이렇게 몸을 돌리는 것조차 힘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 환자분이 주위에 있는 물건이나 좀 아니면 가재, 직구 혹은 보조기 등을 잡고 어렵사리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다 그러면 보통 한 35%에서 40%밖에 ADLS에서는 장애가 안 나옵니다. 반면에 우리 손, 다리, 사지마비 같은 사지에 다 장애를 판정해가지고 더하는 것은 이게 정상 각도에 비해서 운동이 얼마나 제한되었는지로 측정하는 것인데 이거는 ADLS보다 훨씬 높게 나올 개연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손에는 어깨도 있고 팔꿈치도 있고 손목도 있고 손가락도 있죠. 다리에는 역시 4가지가 있고요. 이 각각의 관절 운동을 측정해가지고 최대 30에서 최소 5%의 장애를 줘가지고 그걸 다 합산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편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 우리 손목 관절에서 말단으로 가게 될수록 이 강직 정도, 운동 제한 정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손목 관절에서 4분의 3이 제한되면 20%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 팔꿈치 관절에서 절반 정도밖에 못 움직인다. 가동 영역이. 그러면 10%를 주고요. 어깨에서 4분의 1밖에 못 움직인다. 그러면 5%가 나옵니다. 팔 하나에서 이미 35%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ADLS에 의하면 조금이라도 보조구를 이용해가지고 걸을 수 있다 그러면 온몸을 다 펴서 35%가 나오는 것인데 이 팔 한쪽에서 35%가 나오고 나머지 팔이나 다리나 기타 신체 부위는 합산하지도 않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사지 장애율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피보험자분들이 몰라서 진단서를 못 받아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한 ADLS나 또는 사지를 각각의 장애율을 측정한 장애진단서를 내는 거죠. 근데 보험사에서는 인정을 안 한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거 객관적이지 못하다. 당신이 낸 진단서는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료 심사를 해보거나 또는 제3의 동시병원을 가자, 동시감정을 가자. 근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동시감정 가는 데가 보험사하고 이런 자문계약 체결되어 있어가지고 보험사한테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답이 없어요. 보험사 측에서 딱 의료심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80이 넘는데 70에서 뭐 75%밖에 안 된다. 5%가 부족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는 주기 싫습니다를 의료 자문의 형식을 빌려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나 또 보험사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지마비는 굉장히 호전 가능성이 있는 질병인데 지금 나이도 젊고 하셔가지고 쭉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이게 더 상태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장애평가 시기는 호전된 시기인데, 즉 치유, 호전 가능성이 없는 시기인데 당신은 아직 치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당신이 끄는 장애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견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분쟁이 소송으로 가서 마무리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 고도후유장애 보험금 사건에서 핵심은 장애평가 방법과 그리고 장애 진단서를 내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데 있고, 이 점에 관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한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